자, 유신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선생님들이 온라인 문학답사와 역사답사 촬영하러 이제 군산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먼저 함께하는 선생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학년 국어 장현건 선생님이고요. 예, 저는 2학년 세계사 담당하고 있는 최효성 선생님입니다. 예, 2학년 독서와 언어와 매체 담당 선생님인 김재홍 교사입니다. 네, 김재웅 선생님은 마스크에 이제 모자까지 쓰고 계시니까는, 네, 거의 뭐 식별 불가능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출발할 건데요. 네, 오늘 돌아볼 일정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예, 먼저 우리가 이제 군산 세관 근처에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을 갔다가 옆에 군산 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 그리고 이제 주변 그 뜬다리 부두를 돌아본 다음에 이제 문학답사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문학과 관련된 이 질문은요, 이 내용은 국어 선생님들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 관련 이 내용은 최효선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현지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영상 같이 담을 거니까는요. 여러분들, 즐거운 문학답사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간중간에 이제, 확인 지점들이 있어요. 그 확인 지점들은 여러분이 영상을 다 봤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는 여러분들 그 확인 지점 꼭 체크하면서 선생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지금 이제 문학답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학답사의 테마가 된 작품인 채만식의 탕류는 한 가족의 몰락을 다루고 있지만 그 배경에 있는 식민지 수탈의 현장을 매우 사실적으로 다룬 작품입니다. 그리고 채만식에게 그 수탈의 현장을 보여준 것이 바로 군산이라는 도시입니다. 문학답사를 기획하며 군산에 대해 많은 조사를 했는데요. 군산이 최근에 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어 많은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감성 여행지로 다루고 있어서 군산이 겪어야 했던 역사의 무게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군산으로 향했습니다. 군산은 현재 인구 27만 명이 조금 안 되는 도시입니다. 최근에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으나 2016년 현대중공업이 있었고 2018년까지는 한국 GM 군산공장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공업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공장이 철수하면서 도시의 성장 동력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 중에도 이 옆으로 보이는 지역은 군산의 구도심 지역으로 군산이 다른 지역보다 개발해서 소외되었는데 도시 중심이 신항만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신항만이 생기게 된 이유는 바로 금강 때문이었습니다. 금강은 군산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습니다. 금강을 이용한 내륙의 수온과 해운이 만나는 지점에 생긴 도시는 금강의 축복을 제대로 받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강의 축복은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구도심이 쇠락하게 된 이유는 군산항에 금강을 통해 흘러내린 토사가 쌓여서 항구의 수심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군산항을 준설하는 대신 신항만을 건설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 중심이 되었던 항구는 신항만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하게 되었고 옛날 항구는 어선들과 작은 배들이 정박하는 항구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군산과 장항을 연결하는 여객선도 저 앞에 보이는 금강 하구뚝이 건설되면서 그 위로 도로가 건설되었고 여객선마저도 운항을 중지하면서 옛날 군산항 주변 지역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개발해서 멀어졌습니다. 또한 금강의 축복은 군산이 수탈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금강의 수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농장들, 쌀을 일본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항구는 일본에게 매력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채만식의 소설 탕류는 바로 군산을 지나는 금강의 탁한 물줄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본과 서울을 모두 경험한 채만식에게는 수탈의 모습과 식민지배의 부작용들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군산이었습니다.
이번에 선생님과 함께 가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군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최효성 선생님께서 해설해 주십니다. 채만식과 관련된 근대사 부분만 영상에 담았고 이전의 역사가 궁금한 학생들은 역사답사에 참여하면 역사 관련 영상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선생님들과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에 왔습니다. 네, 촬영 협조를 미리 받아서 저희가 박물관 사업소에서 촬영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1945년 군산시 항공사진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작게 해놓은 건데 오른쪽, 여러분들 보시는 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전경이 달라요. 오른쪽에 굉장히 반듯하게 정리된 곳은 바로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고, 왼쪽은 우리 한국인들, 조선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1899년에 이제 군산이 개항된 이후에 50% 정도가 이 한국인들하고 같은 비율로 여기 거주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죠. 또 주로 이제 일본인들이 주인 역할 같은 걸 하면서 한국인들의 어떤 노동력들을 많이 수탈하고 또 많은 부를 얻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군산에는 곳곳에 뭐 신흥동 가옥, 이제 구 히로스 가옥인데 거기도 2층짜리 창고가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뭐 시마타니 농장이라 그래서 시마타니가 운영하던 농장인데 거기는 3층짜리 창고가 있어요. 거기는 뭐 여러 가지 곡물뿐만 아니라 각종 뭐 문화재 수탈한, 그리고 귀금속 이런 것들을 많이 저장하고 보관했던,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갔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이 군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시죠. 어디쪽으로 가야 돼? 저로. 네, 지금 이제 여기부터는 채만식 선생의 탕류와 굉장히 밀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조계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계지는 대한제국 시절에 군산을 개항을 시켜서 이제 외국의 어떤 그 첨단 문물과 그 다음에 산업을 수입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조선 경제를 육성하고자 일단 조선이 굉장히 그 성의를 들여서 준비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1906년 군산항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네모 반듯하게 정돈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던 그 신흥동 일대 골목길들도 전부 다 굉장히 잘 정돈된 네모 반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대부분의 농지를 일본이 그 헐값의 사들임에 따라서 농지를 잃은 농민들은 대부분 이제 쌀을 골라내는 공장, 그래서 쌀을 가공하는 공장에 노동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토막집입니다. 유치진의 그 희곡 토막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는 터전에서 내몰린 조선 사람들이 이제 이런 토막집에서 살아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하수도가 갖춰지고, 그 다음에 지금 봐도 골목들이 굉장히 잘 정비된 어떤 일식 가옥과는 굉장히 다른 이런 곳에서 이제 우리의 조상들이 내몰려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거주구역과 일본인 거주구역은 뭐 완전히
나눠져 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미두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두장은요, 채만식 선생의 아버지가 자기의 전 재산을 날린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탕류의 정주사가 자기의 전 재산을 날려먹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거 미국 취인소, 그러니까 정식 이름은요, 여기 보면 적혀 있죠. 군산 미국 취인소.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쌀 시세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쌀의 생산 시기 이전에 쌀값을 예측해서 그 쌀값을 예측해서 맞추고요. 그 다음에 쌀값이 오르면은 돈을 더 벌고, 그 다음에 쌀값이 내리면은 돈을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도박에 가깝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쌀로 도박을 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 여겼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전화 마케팅이죠. 전화 마케팅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이 미두로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일본식 아닌가요? 연극, 그렇지. 영화 봐요? 군산 시어터라고 돼 있네. 여기 보면 군산 시어터. 군산 좌는 그거구나. 좌석? 좌가 공연장이에요. 공연장. 그래서 여기 다담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신기하다. 좌가 그런 거구나. 완전 일본식 표현이네. 이건 이제 이 농민 항쟁 중에 이 있는 옥구 농민 항일 항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본이 소장률을 75%, 그러니까는 소장률 75%라고 하는 건 75%를 일본인 지주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이제 이 반발해서 일어난 그 항일 항쟁인데요. 그 상당히 그 과격하게 이제 저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도 이 파괴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항일 투쟁에 있었던 그 농민 항쟁으로서 굉장히 깊은 역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소장률 75%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때 당시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농민들의 요구가 40%예요. 40%. 40%면 이제 반 가까이 내는 건데 이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40%일 만큼 이 그때 당시 쌀의 수탈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일본이 고의적으로 이 쌀의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실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 있는 지주들은 쌀의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게 되는데 이 일본으로 더 많은 쌀을 방출하는 방법이 바로 더 많은 소장료를 걷어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미두와 맞물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농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탈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았던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10월 들어 다행히도 제한적으로 관람을 허용했습니다. 원래 관람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관람을 제한하는 대신에 무료 관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있는 곳은 장미동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쌀을 저장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일대가 쌀 수탈의 중심지였고 박물관 맞은편은 대한제국 시절 조성된 조개지로 국권 피타루 일본인 거주구역이 되었습니다. 고태수가 근무한 조선은행 군산지점이 이 근처에 있을 만큼 일제시대 군산지역의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뒤로 하고 한번 군산 시내로 나가보겠습니다. 이곳 군산 신흥동은 처음에는 대한제국이 조성한 조개지로 외국인들의 거주를 위해 조성한 지역입니다. 군산 내항의 침체와 함께 동네도 침체되는 듯 했지만 신흥동과 장미동 일대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가 관광을 통해 리모델링 되는 듯한 느낌이면서도 옛 모습을 보존하며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고태수가 출근하고 초봉이가 거닐었을 군산 시가지를 향해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이제 역사 박물관을 나와서 이제 옛 군산의 거리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쪽 지역은 군산의 옛 건물들이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왜냐면 이쪽이 이제 내항이 침체돼 가지고 이쪽 지역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 탓에 많은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발이 비켜간 그런 곳이죠. 밖에 나오니 공룡 발자국이 전시물이 또 우리를 반기네요. 그런데 보니까 공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 보니까는 글쎄요. 아마 지금 큰 개만한 공룡 아니었을까요? 크레인이다, 크레인. 시간이 지나니 이제는 크레인도 유물이 되는 듯합니다. 군산의 한 제지 공장에 있었던 큰 크레인이라고 하는데요. 군산 산업의 역사를 상징하는 유물로 야외에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건물들 가려면
이번에는 부잔교 뜬다리 부두를 보기 위해서 바닷가 쪽으로 나갑니다. 저 뜬다리 부두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부두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든 시설인데요. 역시 일본이 쌀을 더 효과적으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수탈의 수단입니다. 여긴 미즈 상사. 지금은 카페인데, 일단 여기 가야겠네. 일단 여기 가야지. 미즈 카페.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동네를 돌아보며 개발이 이 지역을 비켜간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아니면 불행으로 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볼 수 없는 훨씬 전의 모습들을 이 동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씁쓸한 것은 이 동네가 변하는 것은 이전의 몇십 년이 아니라 옛것 때문에 주목받기 시작한 최근 몇 년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옛것이 좋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동네가 빠르게 변해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공장 있었나 보다. 저거 봐봐. 저 건물 뭐지 않겠어? 저 건물? 뭐 같지 않아요? 그러게. 개발이 안 돼서 시간 남았나 보다. 여기는 어디 있어? 이거 봐. 외국인을 위해서 대한제국이 조성한 조개지답게 다른 한국 동네와는 달리 오래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길이 네모 반듯하게 뚫려 있으며 차 2대가 지나가기에도 어려움이 없는 골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로 유명한 초원사진관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1998년 개봉한 영화인데요. 한석규, 심은하 주연의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심은하 씨는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이미 영화가 20년이 넘은 영화인데 초원사진관은 그 당시에도 옛날 사진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젊은 날을 함께했던 영화의 추억 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석규 오토바이. 여기 봐, 8월의 크리스마스. 저기 보면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장으로 딱 붙어 있잖아. 지금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 야, 여기 한번 시문화 옛날 그 사진 그대로인가? 있었던 영화요? 아니 이건 개인들 사진. 그러니까 여기 사진관 진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옛날 아까 저 촬영 세트장 이거만 심어. 개인은 이건 이제 저기 발열 체크 아, 선생님 발열 체크. 여기 딱 쓰면은 네. 그리고 손세정 그다음 그 선생님 한 번만 쓰고 네. 왜 맥주는요? 서세정. 야. 자동으로 다 뿌려줘. 체온이 적당입니다. 체온이 적당입니다. 자기 예약이 갔는데 안 맞춰주고 예약이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재영쌤 한번. 문자는 저는 예약이 떨어져서 안 맞췄습니다. 눈이요 저어보니까 이리 오세요. 자, 박명훈 노트 수공. 저거는 돈이 발열 체크. 거기서 앞으로 가세요 선생님. 발바닥 있잖아.
그거 모자 벗어야지 잘 지켜 그거. 아니, 그렇죠. 모자를 응. 써서. 아 정말 오래간만이다. 8월의 크리스마스. 여기가 여기네. 시그널랑 그지? 아, 여기가 시문화랑 한석규가 앉아서 이렇게. 나 시그널랑 안 들려. 찍어줄게. 시그널 좋아했었는데. 어허 사모님 본다. 시그널 하면 누나도 좋아했었는데.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20년도 넘었는데. 근데 한석규도 이런 시절이 있었네. 옛날에 그거 없었지 뭐. 한석규. 저 대학가요제인가 뭔 대학? 맞아요. 대학가요제. 저 TV 시선은 그뭐 나와가지고 순간을 찍은 거 맨날 여기다 인쇄지. 여기 8월 크리스마스 사진 여기다 보여있다. 쟤는 한번 찍으셔야죠, 여기. 아니, 아니. 여기 있죠. 뚝방 사장님. 아, 여기 저 아파트 봐봐. 특이하다. 이제 맨션. 자, 그러면 여기를 조개지. 아 여기가 이제 조개지. 인천도 그러지 않나? 인천도 그렇죠. 인천도 차이나타운하고 그렇죠. 거기에 다 조개지였죠. 여기도 이거 목포도 그렇고 다 조개지들은 어쨌든 근데 인천 가면 유명한 데가 이제 중국 거리랑 일본 거리랑 이렇게 나눠지는 데 있잖아요. 공자상 있는데 거기 중국 조개지랑 일본 조개지랑 그 메가도 동상 있는 거기가 각국 조개공원이잖아. 원래 조개들이 일본 조개지였는데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 먹으면서 이제 완전히 다 장악한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군산에 일본인들하고 한국인들, 조선인들 비율이 5대5였다니까 그만큼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 그런데 여기는 완전 일본인 거주구역이고. 그러니까 일본인 거주구역하고 한국인 거주구역하고 나뉘더라고요. 이렇게. 응. 이따가 역사박물관 앞에 가면 그 사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 그 군산 시가지를 찍은 사진이 있는데 완전히 나뉜 거예요. 그 여기는 상하수도 완비. 여기 조선 식량공단, 조선 출장소인데 이것도 다 복원을 하나 봐요. 어. 일단 저 큰 길을 건너야지 우리가 원하는 데로 가는 것 같은데. 일본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산이나 이런, 그치, 울산 이런 게 더 가까울 수 있잖아, 여수. 근데 거기에 여기가 왠지 이 길을 걷고 있노라면 탕류 속의 인물들을 만날 듯합니다. 어디론가 향수 배달을 가고 있을 초봉이, 그리고 은행에 앉아서
열심히 가짜 전표를 적고 있을 고태수, 그리고 미두장을 기웃거리다가 싸움 붙어서 혼쭐이 나고 있을 정주사, 이런 사람들이 길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사람들의 길을 가보실까요? 자, 여기는 고태수입니다. 고태수. 초봉의 남편이죠. 근데 저기 금융사기 쳐서 결혼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전형적인 돈에 눈이 먼 그런 인간이고요. 그 다음에 미두로 말아먹습니다, 역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개봉이, 네, 초봉의 동생입니다. 그래도 이 작품에서 그래도 꿋꿋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어떤 돈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서 그래도 불행한 결말을 맺지는 않는,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에 제일 아마 이 안에서 제일 행복한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정주사. 네, 정주사는 지금 여기 이제 아버지죠. 여기 정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서천,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맞은편인 저쪽 반대편 땅에, 아까 봤던 그 반대편 땅에서 이제 태어났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군산으로 땅을 다 처분해 가지고 집에 오지만 미두장에서 전 재산을 날려먹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게 미두가 옛날에 저희 굉장히 전화 마케팅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악랄하게 홍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소설의 가장 비련의 주인공이죠. 초봉. 네, 정주사의 딸 초봉입니다. 아마 이 탕류라고 하는 제목과 가장 어울리는, 아마 탕류라고 하는 제목이 누구를 위한 제목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초봉이를 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맑게 흘러내리던 강물이 점점점 이 군산으로 내려올수록 탁해져 가듯이 점점 탁해져 가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살인을 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탕류의 주인공들 한번 만나봤는데요. 탕류의 주인공들이 아마 여기서 이 근처에서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고태수 같은 경우에는 요 바로 옆에 있는 조선중앙은행이 자, 여기는 저기 봄날은가 찾아온다 라고 해서 이제 당시 수탈당하던 우리 농민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볼 수 있었겠지만 거기 보면은 세상에 소장료 75% 그게 말이 되냐고. 자, 여기는 이제 남승재라고 하는 가난한 의사 지망생, 이제 나중에 이 개봉과 사귀게 되는데요. 끝까지 초봉이를 도우려고 하는 약간 순박하고 순정파 인물입니다. 뭐 저 사람도 역시 자기를 잃지 않은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비교적 이제 순탄 운명 맞게 되고, 여기는 장형보입니다. 장형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등을 한번 보세요. 등이 이제 그 작품 안에서 이제 꼽추라고 하는 이제 척추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장형보는요 이제 고태수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봉을 겁탈해 가지고서는 이제 초봉을 완전히 그 삶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나중에 초봉한테 살해당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장형보입니다. 사실 이 글에서 아마 가장 그 나쁜 사람을 찾으라 하면 아마 이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미. 네, 참고로 여기 장미 공연장인데 장미가 로즈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쌀을 저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장미동입니다. 장미동. 그래서 이곳은 군사는요 전부 다 이 쌀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지명들이 정말 많아요. 자, 여기는 근대미술관인데 일본
나가사키 18은행 군산 지점입니다. 여기 시끄러우니까 떼서 들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 그 우리나라에는 이제 인천에 1890년에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 지점이 이제 군산에 1907년에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18은행은 나가사키의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1870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은행인데, 이제 개항장인 인천에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07년에 군산에도 만들어지게 되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뭐 여기가 장미동이라서 쌀을 보관하는 그런 의미예요. 장미 로즈가 아니라. 그런데 이들이 주로 했던 일은 토지를 담보로 고리대금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면 토지를 빼앗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곳입니다. 자, 이제 거의 왔는데요. 자, 이제 여기 보이는 외관이 1923년에 만들어진 건물인데, 당시 이렇게 큰 건물은 그 당시 서울인 경성이에는 없었다고 해요. 정말 커다랗죠? 모양은 수구 모양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군산이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92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은 근대 건축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922년에 완공된 것으로 추정된 곳이고, 채만식의 탕류에도 이 건물이 등장을 해서, 거기에 이제 등장한 인물의 직장으로 추정되는 곳이라고 하고요. 나카무라 요시에이라는 건축가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잘 돼 있네요. 여기가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왔을 때는 공사 중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보수가 다 이루어져서 실제로 옛날 은행이었던 구조를 다 복원해 놓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투구 모양의 천장에는 천창이라고 불리는 유리창을 만들어서 채광이 되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안을 밝게 했고요. 자, 안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에 있었던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군산 상공회의소, 군산 역사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군산부 관청이죠. 시청과 같은 28년도에 완공된 군산부청, 그리고 군산경찰서, 군산형무소, 방금 봤던 군산상공회의소, 군산이사청, 이제 영사관이 있었던 자리였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군산우체국, 군산의료원, 그다음에 해성진료소, 직영진료소. 약간 일제강점기 근대식 건물들이 비슷하죠. 중은행, 그 다음에 제일은행, 군산출장소 1903년. 아까 나가사키 18은행이 1907년에 만들어졌고, 군산행, 조선행 군산지점은 1923년, 군산공립보통학교,
다음에 군산 사립유치원. 일본인 자녀만 다닐 수 있었다고 해요. 군산 도서관, 군산 가정여학교, 영명학교, 군산 중학교, 일본인 전용 학교래요. 여기 이제 탐내야 되는 게 하나 미국 취인소 미도장이라고 하는데, 이 장미동이 바로 장미의 미가 바로 그런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미 쌀미자. 거류 민단 사무실. 다음에 영화 전문 극장 희소관, 군산 좌. 연극 공연장이었대요. 가부키도 공연되고요. 남조선 전기 주식회사. 아까 이걸 복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군산 전기 주식회사. 이런 건물들이 군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조선은행 금고, 군산지점 금고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동아시아의 조선은행을 보여주는 전시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군산은행 조선은행 군산지점 상량문. 그죠? 군산 개항 직후 1899년의 군산의 모습인데,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죠. 개항 이전. 이게 금고가 꽤 넓네요. 아까 나가사키 18한항이 지점 전실보다 훨씬 넓고요. 조선은행권,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신문기사에도 이렇게 조선일보, 조선은행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당시 내부의 빨간 벽돌의 모습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있어요. 이제 대부분 복원했지만 일부는 남겨두었습니다. 당시 찍었던 사진들, 영업실적, 출근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미제상사 상량문, 18은행 상량문, 여기가 이제 조선은행 군산지점 지점장실이네요. 그래서 일제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건축물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군산세관, 1908년도에 만들어진 군산세관이고요. 이거는 감시탑이래요. 이게 이제 일본인 가옥 형태인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히로스 가옥, 한국 제분 신흥동 가옥도 이런 식으로 생겼었습니다. 불의 농촌 가옥인데, 이 농장들을 이제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군인들은 쌀을 많이 수탈해 갔던 것이죠. 비내원은 이제 음식점이 있다고 하는데 변기래요. 그리고 구마모토 농장 가옥 소변기라고 합니다. 군산 감리교회 오르내리 창이에요. 자, 그러면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선은행 건망하던 그때의 군산 이야기 하는 제목으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생각해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1900년대) 20년대, 30년대, 50년대, 70년대, 90년대의 군산의 모습. 군산항의 일본인 거주 지역의 모습. 일본인 거류민단. 군산 지역의 인구. 그 인구의 50%는 일본인이었다고 해요. 구마모토 농장이라고 군산에 유명한 잘 알려진 농장이 있는데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땅을 가진 구마모토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 그러다 보니까 군산에서 의병도 많이 일어나고 또 3.1운동도 전북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고 옥구 농민항쟁과 같은 농민항쟁도 일어나고 여러분들 독립의금부 임병찬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준영 의병장, 전호풍 의병장 그 다음에 의병수감, 광주 감옥, 군산 분감도 있었다고 하네요. 옥구 지역의 농민들이 소정유에 항거한 옥구 농민항쟁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군산항의 쌀 반출 모습입니다. 생산량보다 더 많은 반출량 때문에 군산에 사는 조선인들, 한국인들의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일본인들의 쌀 소비량은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또 일본에도 많은 양이 반출이 되었겠고요. 당시 군산활동에 반출하던 쌀은 주로 현미였대요. 현미 수탈량은 군산이 훨씬 많았고 대부분은 오사카, 그 다음에는 고베와 도쿄로 갔다고 합니다. 생산량에 비해 반출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어서 산미 증산이 1920년대, 30년대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을 무리하게 가열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군산 지점의 옛 모습이고요. 위에도 이제 건축물들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국사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본식 사찰 중 대표적인 것으로 다 일본에서 가져와서 자재를 가져와서 만든 절이라고 해요.
그만큼 군산에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신흥동 유명식 가운데 타짜라는 영화에서 그 조승우가 화투를 배우던 그런 장소로 평경장의식으로 이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 미국 신탁 주식회사 사택이래요. 일제 군산물이 건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선 군산심의 설계자라고 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왔을 때는 그냥 쓰레기장이었었는데 이걸 복원을 해서 2013년에 보수 복원을 완료했다고 해요. 그 전에 왔던 거가 되겠죠. 예전에는 이게 전혀 출입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복원했던 거 하고요. 복원 과정들이 나와 있어서 재밌네요. 자, 이거는 이용춘 가옥인데 예전에 왔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구마모토 개인 별장인데 이 사람이 구마모토 농장, 구마모토 집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왔지만 실제로 군산의 농민들을 많이 치료해줬던, 소작인들을 많이 치료해줬던 그런 이영춘 박사가 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은행 군산지점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장소에서 미두로 돈을 날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시대의 고민을 담아 엮어낸 작가가 채만식이었습니다. 그럼 국어 선생님이 현장에서 들려주는 채만식 작가의 문학관, 선생님과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은 채만식 문학관에 도착해 있습니다. 여기 채만식 문학관은요, 지금 여기 금강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강은요, 채만식의 소설 탕류에서도 맨 처음에 시작을 장식할 만큼 이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채만식에게는 정말 그 어떤 정신적 큰 줄기와 함께 그 역사의 줄기를 뜻하는 강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탕류 속의 주인공들이 삶이 점점 혼탁해져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 저기 금강 하구 뚝이 연결이 돼서 장항과 군산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저쪽 건너편은 이제 충남 장항입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전북 군산이에요. 그래서 금강이 전라도와 이제 충청도를 나누는 경계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탕류의 주인공인 정주사가 이쪽으로 넘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탕류의 정주사가 군산으로 넘어와서 시작되는 이런 탕류의 이야기, 선생님과 함께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학관 안으로 선생님과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채만식 선생님의 문학관입니다. 자, 1층에 야외 전시장과 그 다음에 1,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곳은 최만식 선생의 고향은 아니에요. 고향은 여기서 약 11km 떨어진 인피면에 있는데요. 생가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 위치한 이유는 그만큼 최만식 선생의 문학에서 금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최만식 선생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탕류, 이 탕류와 관련된 지역에 바로 이 문학관을 설치했습니다. 사실 인피면 쪽에서는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 이 문학관을 갖다가 인피면 쪽으로 옮겨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지금 줄기차게 오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문학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백릉 최만식 선생의 그 입상이 서 있는 공간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문학관 보면은 작가들의 흉상이 있게 마련인데, 여기 이제 최만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딱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한 발 삐딱하게 올려서 뭔가 좀 이제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중절모에다가 코트를 걸치고 이제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인데요. 백릉 최만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유학까지 갔어요. 그런데 일본 유학 갔을 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로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최만식 선생의 아버지가 미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미두는 뒤에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이 미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쌀로, 요즘으로 치면은 주식 대신에 쌀을 거래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쌀값이 올라가면 돈을 버는 거고 떨어지면 손해거든요. 그런데 여기 미두에 손을 댔다가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백릉 최만식 선생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고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년에도 굉장히 그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원고지 20권을 이 친구한테 요청을 했는데, 원고지 20권을 쌓아놓고 써보는 게 자기가 죽기 전에 소원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이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최만식 선생의 일대기가 순서대로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02년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요. 나중에 인피 보통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한문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1920년에 은선홍이라고 하는 교수와 혼인을 하는데, 사실 이건 최만식 선생이 원한 결혼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신현성과 결혼하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냥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집에 어느 날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와 봤더니 결혼해라,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 학을 마친 다음에 와세다 대학 부속 제1고등학원 문과 입학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다음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이때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 돌아왔고, 이제 이때쯤에 이 직후에 이제 아버지가 미두에 손을 댔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5년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주로 기자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아일보사, 그 다음에 뭐 개벽사, 조선일보사, 이렇게 이제 기자로 일하게 되는데, 1936년 때부터는 이제 아예 전업작가의 길을 가겠다라는 뜻으로 이 언론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한 작품이 이제 조선일보의 탕류를 연재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탕류가 전업작가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한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때는 이제 옛날엔 신문에 연재소설이 있었거든요. 그 신문에 연재소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수능에서도 다뤄지는 태평천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런데
최만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굉장한 다작 작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써요. 그러니까는 뭐 꼭 소설뿐만 아니라 수필, 희곡까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짓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요 사이에 이제 좀 빠져 있는데요. 사실 최만식 선생 같은 경우는 요 사이에 친일 행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일제 군대 가라고 막 강연하고 다니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 어떤 참회의 성격을 지니는 그런 글을 쓰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 지역에 최만식 선생의 문학관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뭐 독립유공단체의 반발도 만만찮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최만식 선생의 어떤 그 문학사적 위치에 비한다면 이게 되게 초라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문학관이 되게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문학 작가인 김동민 선생 만 해도 뭐 한 3층 이렇게 됐거든요. 되게 크고요. 그런데 이 최만식 선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겠지만 말년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품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1946년 다시 인피로 낙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어머님도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도 건강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 탕류에 그 인세로 샀던 집을 자기가 아파가지고 병원비로 쓰기 위해서 팔아버리고 나중에 이제 굉장히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6.25 발발 직전에 이제 병으로 이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1902년부터 1950년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작가로서는 굉장히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나머지는 뭐. 자, 시작. 여러분 이제 최만식 선생의 작품 속 언어의 특징은요. 여러분 수능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이제 구어체, 설화체 성격의 이제 비속어 사용이 쓰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최만식 선생의 어떤 지식 수준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말을 좀 험하게 소설에서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는요. 최만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행랑채에서 머슴들과 같이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머슴들이 쓰던 말들, 그런 사투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작품 속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만식 선생의 어떤 이 비속어 사용이나 토속적인 말들, 그리고 이 지역 방언의 사용들은 이제 환경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랑채라고 하는 게 사실 문간 옆에 이제 머슴들 사는 공간인데 거기서 같이 살다 보니까는 이제 머슴들이 하는 얘기나 아니면 머슴들이 이제 어떤 소일거리 삼아서 하던 판소리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작품 속으로 녹아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최만식 문체의 특징은요. 이제 풍자와 이제 해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탕류에서는 풍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풍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진지하게 쓴 작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이제 문학 작품 속에서 방언의 사용은 리얼리즘의 표현이다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현실적인 분위기들을 굉장히 잘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시물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동상의 모티브가 된 사진이에요. 여기 동아일보 기자 재직 시에 찍은 사진이 있고요. 졸업증명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호적 등본까지 함께 전시해 놨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렇게 이제 작품들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전부 다 이게 작품 목록이에요. 이거 보세요. 정말 많죠? 그러니까는 최만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작품을 찍은 이제 다작한 작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보는 사진 아마 이 사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작품의 수는 이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전시작품들도 한번 쭉 보세요. 어서 오시오. 이미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나와 나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마디 해보자.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한참 고민도 하니 내그 얘기를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을 듯이 여기 오니까 자동으로 재생이 되네요. 1939년을 지으면서 나에 대한 생각을 자, 여기는 이제 최만식 선생의 지필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공간입니다. 다시 글을 쓰면서 내놓은 이야기들과 1938년에 지수기 또한 그 상상에 놓여있는 의미도 그리고 강도에 대한 말이 많았죠. 아마 이제 최만식 선생의 그 방은 요거보다는 훨씬 더 낮았을 것 같아요. 옛날 집들이 이렇게 그 천장이 높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고민의 흔적이죠. 뭐 땅바닥에 어지러이 이제 널린 원고지가 있는데 원고지를 이렇게 풍족하게 쓰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 원고지 쌓여 있잖아요. 저거는 진짜 이렇게 보다는 아마 최만식 선생의 소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옆에는 이제 최만식 선생님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절모와 코트가 걸려 있고요. 자, 그럼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계단을 보시면은 계단이 이제 백릉 최만식 계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출생부터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제 양력을 쭉 보면서 올라가게 해놨습니다. 어, 2층에서는 지금 이제 지역 문인단체에서 지금 시화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층은 어떤 문화공간으로 이제 대여되면서 그 전시도 될 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쌤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최만식 선생 전시 물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는 이제 최만식 선생님과 같이 기념 촬영할 수 있는 사진 촬영 공간입니다. 자, 그럼 최만식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사진 촬영 해볼까요? 자, 이제는 사실 여기 최만식 문학관 그 좋은 데는 이 밖에 여기서 바라보는 게 정말 뻥 뚫려 있어요. 음악은 진짜 안 어울린다. 좀 초라하게 돼 있긴 하다. 네, 전반적으로 너무 초라합니다, 이게. 이렇게 초라하면 근데 주변 풍광은 정말 좋아요. 옛날에 지금 우리 여기서 원래 플랜카드 펼쳐놓고 단체 사진 찍었던 데인데 지금 학생들이 못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혼자 왔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라도 자, 선생님 지금 이렇게 와서 열심히 찍고 있어요. 자, 주변 평경 참 좋죠? 최만식 작가는 우리나라 풍자문학의 대표 작가로 알려져 있으며
판소리의 문체를 현대적으로 되살린 작가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참고서에 짧게 지나가는 한 줄이지만 작가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어떤 배경이 있었고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작품이 나왔는지 오늘 여러분이 좀 더 깊게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품을 만드는 것은 작가이지만 작가를 만드는 것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들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 군산에는 참 많은 곳이 채만식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미두장에서 재산을 탕진한 정주사의 이야기에는 채만식 작가의 아버지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해가는 조선은행에는 고태수 같은 나쁜 사람이 일하게 했고, 사람들의 욕심이 교차하는 거리는 가냘픈 초봉이가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채만식의 작품을 계기로 군산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1시간 조금 넘는 여행이었겠지만 선생님들에게는 이동시간만 7시간의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며 여러분도 궁금한 건 물어보고 시내 곳곳을 걸어 다녔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어디에서도 그런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네요. 선생님들도 장미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싶었지만 코로나도 그렇고 시간도 없고 진짜 커피 한잔 못 마시고 그냥 올라왔네요. 오늘 여행을 함께한 최효성 선생님과 김재용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행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